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어제는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열었다가 황급히 닫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웬 중년 여성의 얼굴이 가득 차게 그렇게 띄워져 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게다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중년 여성은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당의 최고위원이면 정당의 어른이지요. 상당히 책임 있는 지위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꿋꿋하고 그 수많은 당원들이 그를 의지해서 같이 뜻있는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정당의 최고위원 자리인 것이죠. 어떤 사정이 있던지 간에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울고 있는 사진을 더구나 그렇게 크게 올려놓는 것은 그런 언론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눈물은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서는 인간이 체외로 몸 밖으로 공개적으로 배출해도 되는 것은 그러한 액체는 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번 사정을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목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당협위원장 가운데 30% 정도를 자격 박탈을 했다고 하고 이번에 류 최고위원이 그렇게 해서 자격이 박탈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 박탈이 돼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돼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언론에 내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지위이든 마찬가지이죠. 당대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그 직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자리를 내주든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힘에 붙여서 내주든 내주어야 할 자리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당에서 당무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박탈을 결정하게 되면 대체로 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신의 그 당협위원장 자리 그것을 박탈당한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은 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유한국당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아주 우수한 후보가 있다. 그런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또 출마를 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다른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될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 류 최고위원을 만류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데 반드시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겸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를 일이죠. 최고위원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상당한 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지, 물론 그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안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행정 능력은 어느 정도 상당하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재신임을 받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류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만일 그래서 그가 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당협위원장은 또 어차피 같이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정한 시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도 않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일각에서 이번에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정리라고 할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친박 축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류여해 최고위원과는 관계가 없죠. 류 최고위원은 친박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에는 친박 축출을 하는 그런 쪽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당무감사가
위법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 등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 정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것을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정당 밖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를 하기보다는 그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류 최고위원이 이번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엇인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의 사안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을 몇 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폭로를 했다. 이런 것이 국민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 폭로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폭로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관계없는 특정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은 폭로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류해 최고위원이 폭로를 했다. 그것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그 자격이 박탈된다 하는 발표를 듣고 오늘 특정 사건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 A 사건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악이 되겠죠. 그 선악할 때 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A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어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더 과거에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과거에 그 A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침묵했고 어제도 침묵했고 그런데 오늘 자신의 자격 박탈이라는 것이 발표된 오늘 폭로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A 사건이 자유한국당의 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제도 악이었을 거고 물론 오늘도 악이겠죠. 이 내용을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 A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보다 과거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는 괜찮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폭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악이라면 괜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어제보다 과거에는 이 A 사건이 괜찮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그때는 A 사건은 악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A 사건이 오늘은 괜찮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폭로해야 하는 악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 A 사건은 오늘 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A 사건이 어제보다 과거에는 악이 아니었고 오늘은 악으로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러면은 어제보다 과거라는 그 시점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사이에 류여해 최고위원에게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동일한 A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에게 A 사건은 어차피 있었지만 어제보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고 오늘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A 사건을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또 류여해 최고위원은 손해가 발생하면 악이 아니었던 A 사건을 악이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장을 쭉 정리를 해보면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A 사건의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는 이 A 사건은 류여해 최고위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악이다 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폭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밖에서 관찰한 외부에서 단지 이런 현상을 관찰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사례가 있어서 다루어 본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준이나 잣대로 삼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죠. A, B, C, D라는 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A씨입니다. 그리고 나는 B씨를 좋아합니다. 첫째,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잣대로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씨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정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씨가 B씨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B씨가 좋아하는 것은 옳다. 내가 좋아하는 B씨가 옳다고 하는 것은 정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B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A씨는 B씨를 좋아하는 A씨는 이 C와
D를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B, C를 좋아하지 않는 C라는 사람을 A, C는 싫어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나 A, C는 내가 좋아하는 B, C를 좋아하지 않는 D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역시 싫어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잣대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 세상을 보는 기준, 그들이 말하는 정의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씨는 어떤 사람일까? 우선 A씨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A씨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또 C라는 사람이 B를 좋아할 의무가 없고 D라는 사람도 B를 좋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따라가는 수행원들을 같이 수행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수행원 속에는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이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수행한 기자는 일반 신문 기자하고는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그룹에 들어간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는 다르고 대통령과 함께 간 기자와 개인 자격으로 회사 차원에서 따로 간 기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한국의 신문기자 이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같이 간 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원에 포함된 기자들이 중국에서 중국인 경호원들에게 상해를 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폭행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고 지금과 같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 일행 가운데 기자, 이들은 한국 국민이고 이들은 피해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소위 문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바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직업의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문바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사람들이 문바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바라고 불리우는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해야 하겠죠. 정상적인 그저 온건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문바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바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일행으로 간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달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들은 애인 부르듯이 그 성이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 달 할 때 그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달님이 피해를 입었다. 기자들 너희들은 그래서 가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기자들, 이 상해 피해자는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인의 범죄 행위 때문에 범죄 행위로 상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한국 국민인 이 피해자들, 이 기자들에게는 위로를 하고 가해자인 중국인들, 범죄자들, 그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져라 하고 그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소위 문바들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보죠. 우선 기자가 상해 피해자다 하는 것은 외관을 가지고 그렇게 붙여놓읍시다. 중국인이 가해자다 하는 것도 외관을 가지고 그렇게 붙여놓죠. 그런데 현재 그 가해자인 중국인들은 한국 기자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소위 문바들도 한국 기자들, 실제로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해 피해자가 자기가 맞아서 몸을 다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듣게 됐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피해 입힌 것은 너희 다친 기자들이다. 그러면 다친 기자들 너희들은 가해자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 문바는 문재인 대통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은 문바,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동일시하는 엄밀히 말하면 착시인데 동일시하는 현상이 아주 당연하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바들이 이번에는 그 상해 피해자인 기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동일시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문바인 내가 피해본 것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피해를 본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청와대는 다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런데 이들은 손해배상이라는 말 대신에 또 구상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착시를 일으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구상권을 요구해야 한다,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구상권 청원을 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상식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다단계로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으나 일단 말 그대로 없을 무에다가 지식이라고 할 때 식자를 써서 무식하다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청원을 접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이것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게시판에 기자를 증오하는 증오의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자를 증오합니다. 이 상해 피해자들을 외국인에게 외국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상해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이 기자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 문바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증오하는 것을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바들만 그런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퍼부어지는 증오심, 그것이 특정 언론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전체 숫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감, 증오심, 그것을 외부에 표출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소위 문바, 노바, 또 박바 이런 식의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 특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체로 오해라든지 오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증오심을 퍼붓는 그러한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이 상해 피해자들, 이들은 입원해 있는 기자들입니다. 대통령이 함께 국빈 방문에 함께 가자고 해서 갔던 기자들인데 기자들이
신체 기능에 이상을 얻을 정도로 그것을 각오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특정 룰을 안 지켰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 주석이기는 한데 그 경우에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으로 가는 기회에 그 일행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일행들에게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식으로 룰을 좀 지키지 않으면 쓰러뜨려 놓고 발로 얼굴을 밟기도 하고 사람을 구타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청와대 게시판에 쓰는데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그렇게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로 미개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국빈으로 간 그 일행은 대한민국의 법이 지켜지는 문명 상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령 건널목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엎어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발로 얼굴을 밟는다든지 그것이 경찰이 해도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입원한 기자들은 그렇게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단지 피해자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쳤기 때문에 환자 수송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들것과 같은 침대로 거기에 누운 채 수송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누워서 수송이 된 것까지 역시 더욱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구상권 청구자들은 그러니까 구상권 청원자들은 이런 점 때문에 더욱 기자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오심의 반대편에는 문재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우리 기자들이 다친 일로 해서 누구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바들은 문재인의 손해를 기자들에게 구상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공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예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이 경우에도 나는 때때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특정 그룹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SNS에서 그러한 것이 더 심한데 특정 그룹은 홍준표 대표를 마치 앞에 있으면 주먹질이라도 할 듯이 그렇게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항상 욕을 하는 대상으로 그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러다가 저 행위로 인해서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폭언과 증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것일까 하고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주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2년부터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가 지방이더라도 서울에 머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홍준표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공무원이죠. 그러니 그가 서울에 머물면서 적을 그저 지방에 두고 있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그래서 그동안에 쭉 경남도지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는 2017년 4월까지 그 직에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는 여의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의 남쪽 끝 경상남도에 있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이것이 한 가지 국회의원도 아닌 그는 왜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 하는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가 탄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선 홍준표 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쪽의 탄핵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홍준표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원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그는 탄핵소추의 결과에도 역시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씨가 이러한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은 2017년 4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계속 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그것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찾아본 이 지리적인 것, 또 법적 지위에 따라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해나 오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 없이 증오의 대상이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될 수는 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듯이 이 특정 그룹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해나 오인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쪽으로 악용되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증오심은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물론 똑같이 이 증오심의 반대편에는 박근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문바들의 증오심의 반대편에 문재인 사랑이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문바와 박바를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바에게는 문재인 사랑이 있고 박바에게는 박근혜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바는 문재인의 이익과 손해를 문바들 자신의 이익과 손해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박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바도 박근혜의 이익과 손해를 나 박바의, 그러니까 박바 입장에서 박바 자신의 이익과 손해로 동일시하는 그런 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바라는 데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일단은 저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 혹은 혼동할 정도까지 간다면 이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병적 상태에 이른 사랑이 아닐까, 흔히 말하는 거의 상사병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하죠. 내가 3년 전에 헌법 제84조를 해설하는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저 법리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법리 해석을 2017년 전반부에는 박바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보고 온갖 비속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다. 또 가끔은 3년 전부터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다. 굉장히 앞날을 예언적으로 보고 이것을 올려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겨울이 되면서 이번에는 문바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속어를 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속어가 좀 더 다양했던 것이 좀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동일한 헌법 제84조 강의를 보고 문재인을 탄핵시키려고 이 방송을 한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문바와 박바 양쪽 다 틀린 것을 여러분이 알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그저 변함없이 헌법에 있는 그 헌법 제84조를 변함없이 그 법리를 풀이한 강의일 뿐이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정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 강의를 올려놓았을 뿐인데 노란 안경을 쓴 사람 눈에는 노랗게 보이고 녹색 안경을 쓴 사람 눈에는 녹색으로 보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이 빠들의 문제였죠. 박바나 문바.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물론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곳이 유튜브이든 어디든 그 글을 쓴 여러분들은 현실의 여러분에게 경찰이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지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해하는 상대방의 자비에 의존을 하고 사는 삶은 참으로 구차하고 위태한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변하면 갑자기 그런 짓을 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처벌을 하려고 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복잡한 일들을 보면서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래도 가끔은 또 국민 여러분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적대감의 유황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한순간에 정말 촛불이 훅 하고 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단 한 번밖에는 못 살고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눈을 마주치고 바로 옆에 만져볼 수 있고 물을 한 잔 떠서 건네줄 수 있고 한 이런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구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전해줄 정말 산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처음 봄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에게 생기를 전해주는 선한 소식, 좋은 소식 그러한 것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은 분노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그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우리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에서도 그러한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은 상대방을 매질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공존을 지키기 위한 봉사라고 하겠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우리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해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특히 정치적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패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야망도 있고 그래서 각자를 흩어놓으면 각자 간 그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마 아주 정치적이다.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무슨 바 하면서 소두목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팬클럽을 형성해서 반대파들 자기들을 제외한 이 나라 전체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만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욕망이 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라고 하는 욕망은 큰 욕망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씨, 문재인 씨, 그들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처지가 좀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국민 대부분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운 측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룹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죽일 듯이 증오하고 대결하고 심지어는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국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위해를 가하고 그것은 범죄가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한 박바와 문바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당신을 모릅니다. 문재인 씨는 당신을 알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씨도 동일합니다. 박근혜 씨는 박바 여러분을 모릅니다. 박근혜 씨는 박바 여러분을 알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와 박근혜 씨는 당신들 문바, 박바와 옷깃을 스칠 일도 없습니다. 또 당신들은 문재인 씨, 특히 문바 여러분은 문재인 씨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문재인 씨가 찾아와서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릴 그의 이웃도 아니고 문재인 씨와 같은 레벨의 정치인도 아닙니다. 박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씨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와 같은 레벨의 정치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겨울이 돼서 요즘에 정원에는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눈처럼 쏟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일 문재인 씨를 위해서 혹은 박근혜 씨를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러니 그들의 편을 들지 않는 다른 건전한 국민을 해치고 모욕하고 그와 같은 짓을 한다든지, 혹은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불태우겠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하는 당신은 바로 이 겨울철 눈처럼 쏟아지는 그 나뭇잎 폭설 속에 한 장의 마른 잎처럼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는 그렇게 부서지는 나뭇잎의 이름을 묻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나뭇잎 한 장이 부서져 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와 그 팬들인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나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하고 혹은 또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는 바라든지 마음가짐이 상당히 다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봤을 겁니다. 여당 쪽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개 국민이 건 전화를 사전 약속도 없이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로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들 나름대로 또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문반이 박반이 하는 이러한 그 활동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덜 다른 그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닳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치인들이 저 대통령을 했던 사람 혹은 대통령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들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 마음을 읽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것을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그런 기대에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어떻든 그러한 문바, 박바 혹은 뭐 다른 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세상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잡아서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사람으로 잡아서 그렇게 남들과 대결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아주 크게 마음을 놓고 또 마음 든든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 예로 대검찰청을 견학하고 와서 그 감상을 써놓은 학생들의 감상문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대학생들까지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청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그 구치소, 그러니까 구치감 그런 데를 둘러보면서 또 거짓말 탐지기를 시연하는 것을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용의자나 피의자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점점점 이 사람의 유죄 가능성이 더 짙어지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친 면은 있죠. 그들 중에 무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자고 원칙을 정해놨을 때 두말 없이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를 보면 이럴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는 위반했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여러 소리를 하지요. 그것은 좀 불편한 일입니다. 어떻든 이 학생들을 보면 법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또 이곳에 견학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나라의 그 법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그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나도 그런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자신들의 포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건전한 꿈, 그것은 참 보기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런 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은 분명히 좋은 나라일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도 좋은 국민이겠죠. 그래야 서로를 위하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공존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고이죠. 물론 청소년 중에도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자신의 그 영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비난을 아주 날카롭게 비난 위주로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남도 자기처럼 긍정적이고 선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이 선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은 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심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선한 심성의 소유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가끔 보면은 이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이런 때에 아주 정상적이고 이런 선한 심성을 지닌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은 정치인들이 특정의 이념을 강요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어느 날 갑자기 대다수가 악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대다수가 선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을 위반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그리고 선하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는 그 반대의 성향이 상당수, 반을 훨씬 넘어서 어쩌면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해 보이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주 건강하고 맑고, 그리고 사람을 믿는, 사람의 선량함을 믿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한 것이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그저 그렇게 타고난 그런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연령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일의 역사를 직접 이루어내는 사람이 다음 세대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내일 그 역사의 주인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일의 역사의 주인, 오늘 과거를 붙들고 싸우고 오늘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도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그것이 아니고 내일까지도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우리 공존의 바탕인 헌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당부를 해둡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